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논의 없이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 개발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재판관 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 두 척이 갯바위에 부딪혀 자초했습니다. 배에 탄 15명 가운데 한국인 선장 1명과 외국인 선원 1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어린이 환자 등 6명을 태운 의료용 수송기가 이륙한 지 30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67명이 숨진 워싱턴 여객기 헬기 충돌 참사 이틀 만에 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여당이 주도하던 추경 논의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띄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경을 위해 자신의 핵심 정책인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되면서 국민의힘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또 이를 쉽게 내줄 리 없는 여당의 신경전은 다음 주 내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법안 논의 없이 추경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나 에너지 3법 같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추경 논의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 대표가 이런 법안까지도 수용할지가 관건인데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용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일 추경을 주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 포기 의사까지 나타냈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어 또 한 번 자신의 대표 공약을 양보한 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최 권한대행은 추경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민생법안 논의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야당이 추경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법안 입법과 함께 추경을 논의하자는 게 최 권한대행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생입법 논의 없이 추경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나 에너지 3법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야 이견으로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한 달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여야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다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에 그렇게 진심이라면 반도체 특별법은 왜 협조하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 예산 대신 꺼낸 카드는 인공지능 투자 예산입니다. 이 대표는 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킨 초석을 놓았듯 이젠 인공지능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이 공개한 딥시크를 언급하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외면하면서 투자 확대를 외치는 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심이면 특검법과 탄핵을 멈추고 반도체 지원 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파행으로 국회 산자위가 열리지 못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논의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파렴치한 핑계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논의의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민생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합의에 출범시킨 국정협의회는 두 차례 실무 협의를 끝으로 공회전 중입니다. 지난달 9일과 22일 단 두 차례 열린 실무 협의의 성과는 국정협의회 참여자를 4명으로 확정한 게 전부입니다. 여야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대립하며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겁니다. 여야를 중심으로 국정협의회가 다시 불씨를 살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인사는 민주당에 다음 주 실무협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수락하면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경제와 실용을 내세우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뿐이 아닌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은 중단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여야 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와 연금 개혁,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런 경제, 민생 정책 논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 안에도 정치 논리가 흐르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예. 일단 여야 주장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더 보자. 민주당은 당장 추경하자 이겁니다. 추경 가능성은 모두 열어뒀지만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민주당은 AI 예산 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탄핵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모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올 수도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급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하자고 먼저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인사는 지금은 여당이 의린 만큼 민생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모두 민생 정책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요. 조기 대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야가 키를 잡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점도 민생 주도권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실무협의에서 의제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정부와 논의도 가능하겠지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여야가 민생 법안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는 지난 실무협의에서 거의 합의에 도달했던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이긴 하지만 민생에 집중하는 이후의 정치적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 이 민생 정책이라 함은 통상 중도층을 향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중도 민심을 얻기 위해 여야가 민생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30%대 수준을 보이는 만큼 누가 먼저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느냐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대선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보면요.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또 탄핵 국면에서 여야가 박빙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을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 정부 모두 속내가 다릅니다. 취재해보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민생 법안이든 추경이든 국정협의회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죠.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사안에 건건히 반대하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와 논의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야당이 정부를 설득했다는 명분을 가지려는 건데요. 정부와 여야 모두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성과를 내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통합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하나가 돼야 향후에 있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데요.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친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친명계는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엔 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다양성과 포용성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대선의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해 크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비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극 체제를 비판한 데 대해 친명계의 공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하고 할 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요. 다른 비명계 인사들도 민주당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 내에서 뭐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것, 또 그 이견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공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이 뭡니까? 결국 다양성, 민주성이거든요. 예.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비명계의 비판에 과도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친명계 의원들도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준혁 의원은 자신이 며칠 전 무한공항 참사에 김 전 지사가 국토부 직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의 강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친명계의 반격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3명이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선시대 원림 재판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받아들여지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가 수용할 가능성 작아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4차 변론기일까지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을 빼달라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로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정치적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도 같은 주장을 내는 겁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회피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은 작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이유를 들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은 재판관 성향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만약 재판관 3명이 회피하면 5명만 남아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해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오늘도 서울 광화문 광장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갈라졌습니다. 부산역 집회에선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유명 강사 전한길 씨가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이후 맞이한 첫 주말. 서울 광화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로 갈라섰습니다. 경복궁 주변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적힌 팻말과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좀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나라가 정상으로 되찾길 바랍니다.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집회로 도심 교통이 곳곳에서 통제됐는데요. 경찰은 시민 불편에 대비해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이처럼 차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부산역 인근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고전나시 때문에 전한길 혼자서 우리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외롭게 강연할 줄 알았는데 이달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더해 형사 재판까지 열릴 예정인 만큼 장애 대립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한글과 관련한 자료와 문화재를 보관하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오늘 오전 큰 불이 났습니다. 공사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고 다행히 문화재 피해도 없었는데요. 일부 자료는 급하게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건물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열기를 견디지 못해 깨져버린 창문이 1층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의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증축 공사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는데 건물 안에 있던 6명 중 4명은 대피했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불이 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연기가 자욱합니다. 3층에서 난 불이 4층까지 번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접 절단 작업 중에 화재가 일어난 것 파악은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은 6시간 42분 만인 오후 3시 22분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문화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개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시설입니다. 월인 석보와 정조의 한글 편지 등 국가 지정문화재를 포함해 유물 8만 9천여 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1층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지만 불이 난 3층 전시실과 떨어져 있어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정문화유산급 2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소산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증축 공사 중이던 상황에서 건물 내 재현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2척이 갯바위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15명의 선원 중 13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숨졌고 아직 찾지 못한 2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 해경 구조대가 탄 구명 보트가 반쯤 물에 잠긴 어선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제주 북동쪽 구자읍 토끼섬 인근 바다에서 어선 2척이 좌초했습니다. 32톤급과 29톤급 어선엔 각각 7명과 8명의 선원이 조업하고 있었는데 2배 모두 갯바위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은 13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한국 국적 50대 선장이 숨졌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도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해역엔 어선 좌초 30분쯤 뒤인 오전 10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배가 좌초한 지점은 육상에서 50m 거리에 불과하지만 3m가 넘는 파고로 남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SSU 등 사고 현장 주변 그 해안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집중 수색 중에 있고 구조대원 1명은 선원들을 구조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에서 비행기가 또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환자 1명을 포함해 6명을 태운 의료 수송기가 필라델피아 버나가에 떨어졌습니다. 탑승객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추락한 곳이 건물들이 밀집한 중심가라 지상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먼저 사고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이곳 미국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무렵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버나가에 6명이 탑승한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엔진 2개를 장착한 환자 수송 목적의 소형 민간 항공기가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했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공항에서 이륙한 뒤 고도 487m까지 상승했는데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4.8km 인근의 필라델피아 북동부 쇼핑몰 근처로 추락한 것입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순간 항공 관제실에서는 항공기가 사라졌다는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Med Service 056, Northeast Tower. Condition 765. We have a lost aircraft. We're not exactly sure what happened, so we're trying to figure it out. 곧바로 항공기는 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쇼핑몰 인근 교차로로 추락했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화염이 있었고 사고 목격자들은 마치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But I just see the plane is getting lower and lower and lower. It nipped the house. When it nipped the house, it hit a couple cars. Boom! And to the plaza, and to the Dunkin' Donuts, everywhere. I never seen nothing like that a day in my life. I have never seen nothing like that. You got dead bodies over there, cars burnt up.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추락한 비행기에는 여성 어린이 환자 1명과 환자의 어머니 그리고 의사와 구급대원,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가운데 사고의 충격으로 탑승객 6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생존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탑승객 6명이 모두 멕시코 국적이고 미주리주에 들렀다가 멕시코로 가려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 도로와 주택가에서도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집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추락한 후 추락해 총 67명의 숨진 참사 이틀 만에 또다시 중대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취임 후 10여일 만에 2번의 항공사고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무고한 영혼들이 희생됐고 매우 슬프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 때 왜 군용 헬기가 여객기를 피하지 못했는지 의문이었죠. 당시 헬기는 고위직 대피를 위한 비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러 각도에서 찍힌 충돌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도를 낮추며 공항을 향해 비행하던 여객기가 반대편에서 다가온 군용 블랙호크 헬기와 정면 충돌합니다. 폭발과 함께 섬광이 번쩍이고
두 항공기는 순식간에 포토맥강으로 떨어집니다. 미국 CNN 방송이 새로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여객기 충돌 사고 당시 군용 헬기는 정부 고위 인사 대피를 위한 비밀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헬기가 정부 연속성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핵전쟁 등이 벌어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 등의 주요 인사를 다른 장소로 긴급 대피시키는 훈련입니다. 해당 훈련은 워싱턴 DC 남쪽 버지니아주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해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됐지만 여객기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육군 항공대 제12항공대대 소속 군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eah, you got 3 Black Hawk pilots on effectively an annual night qualification. 블룸버그 통신도 1950년대부터 대체 지휘본부로 사용됐던 펜실베이니아주 내 시설이 대피 계획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블랙호크 블랙박스를 회수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처음으로 체포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단속 분위기가 전례 없이 강경합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손목에 수갑을 찬 남성,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름과 얼굴까지 밝혔습니다.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단속 대상이 되고 백악관이 그 사실을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처벌을 받았던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번에 한국인도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최정예 병력인 공수부대까지 대기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추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Is the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and the utilization of every resource possible to securing America's borders. 현재 미국 전역에서 하루 1,000명 안팎이 붙잡히고 있는 가운데 범죄 전력자 외에 서류 미비자들도 체포되고 있어 이주민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는 1,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한국인은 15만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던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오늘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예고가 협상용 수단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조만간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철강도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 보시고 그 파급력 뉴스 추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일자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집권 1기 당시 1년 이상 지나 시작했던 관세 전쟁을 취임 열하루 만에 개시한 겁니다. No, it's not. No, it's pure economic. We have big deficits with, as you know, with all 3 of them.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사실상 맞불 관세를 예고하며 일단 북미 대륙의 무역전 양상이지만 글로벌 확전 가능성이 큽니다. G2인 중국이 들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부과 대상에는 조만간 반도체와 철강은 물론이고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오는 18일을 콕 집어 포함시켰습니다. Eventually,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chips, and we're going to put a lot of tariffs on steel. 이렇게 되면 반도체와 철강 등이 최대 수출품인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의 주요 생산 기지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경제부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예상이 됩니까?
네, 미국이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국가의 맞대응을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외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최대 0.69% 수준으로 감소하고 수출액은 65조 원이 빠집니다.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생산 공장이 밀접해 있고 광물이 풍부한 캐나다에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공장 가동률을 좀 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철강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는 불확실한 입장입니다. 다만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쿼터가 이미 축소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또 우려되는 건 2차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타격도 예상이 되죠. 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40%에 육박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또한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했고 2020년 1월까지 장장 22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이번에도 2차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 중국이 관세 맞대응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관세 적용국과 국제연대에 나서면 치포 반도체 동맹 때처럼 양국의 어느 한쪽에 편승할 것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로 꼽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중국 관세 60%를 예고했다가 10% 부과에 그친 점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대미 대응 역량이 커진 중국을 고려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일본은 대응이 빠릅니다. 정상회담도 이미 확정이 됐고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시바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을 언급할 만큼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선 방위비 인상과 같은 안보 이슈도 있지만 결국 관세 부과 등 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he's coming in, next week. I don't know. He asked for a meeting and to speak to me, and I look forward to it. 일본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발빠르게 준비해 왔는데요. 한국의 경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진 불확실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보다 빠른 대응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최근 한 부대에서 노후 군용 트럭 사고로 병사 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상태와 상관없이 15년이 지나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병사들은 차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도 이렇다 할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국민들이 청원에 나섰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도로 위 타이어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고 병사들이 이용했던 장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주의 한 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 트럭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탑승 중이던 병사 2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고 이전부터 잦은 고장으로 부대 안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너 나가서 조심해라. 이 차 좀 심하다. 라고 서로 권고하고 조심하라고. 지난 2014년 도입 때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를 넘긴 상태였는데 당시 차량을 이용하던 병사들은 차량의 실제 상태는 수치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설명합니다. 계기판이 주행하면서 멈추거나 이상이 30만 원으로 찍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거기에도 노후화된 게 많고. 해당 차량의 교체 주기는 15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시한을 채우지 않으면 상태가 나빠져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듭니다. 장비 노후화가 안전사고로 이어지자 군 부대 내 차량 점검과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이어졌습니다. 몇 대의 트럭이 몇 년씩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통계조차도 민간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체 주기가 채워지지 않은 차량도 상태에 따른 교체 작업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9년 전 미국의 한 차고에서 7만 원에 산 그림이 네덜란드 출신 거장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품이 맞다면 그림의 가치는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한 골동품 수집가가 미국 미네소타주 차고 세일에서 $50, 우리 돈 7만 원에 산 그림입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수선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3년 뒤 수집가로부터 그림을 사들인 뉴욕 소재 미술품 연구단체 LMI는 해당 초상화가 반 고흐의 작품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분석에 공을 들인 LMI는 45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어부 초상화는 반 고흐가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림 오른쪽 밑에 있는 엘리마르라는 글씨는 반 고흐의 또 다른 서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반 고흐가 생전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재해석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 그림은 덴마크 화가 미카엘 앙케르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부 초상화가 반 고흐의 진품이 맞다면 가치는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 반 고흐 전문가들의 정식 감정을 받을 것이라며 예술계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 고흐가 생전 작품에 사용한 물감과 붓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거장의 진품들은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 전시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컴퓨터가 만든 가상의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이 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학폭 논란 등 팬들을 실망시킬 일이 없다는 점에서 완벽한 아이돌로 MZ세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한 카페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순정만화에서 튀어나온 외모의 5남성이 팬들을 반깁니다. 카페에서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주변에 조심히 돌아가기 약속. 가장 고마운 거 알죠? 지난해 인간 아이돌을 제치고 스트리밍 플랫폼과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휩쓴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입니다. 화면 속에만 존재하지만 작사, 작곡, 안무 작업에도 참여하는 실력파 가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본체인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위에 모션 캡처 기술로 가상 이미지를 입힌 건데 표정부터 움직임까지 생생합니다. 가상의 캐릭터로 활동하는 아이돌이지만 팬들의 마음은 여느 아티스트를 대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들었을 때 그냥 가수라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외모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콘서트는 매진 행렬에 다른 가수와 무대를 함께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도 소통하며 활발히 활동합니다. 심상치 않은 성장세에 대형 기획사들도 줄줄이 버추얼 아이돌 제작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세계관에서 멤버들을 돕는 조력자였던 캐릭터들은 별도의 음반을 발매하며 나이비스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AI를 이용해 생성된 외모와 목소리가 음반 시장에서 인간 가수들과 맞붙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보다 더 생생한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설기만 한 존재였던 버추얼 아이돌이 재밌는 현상을 넘어 K-팝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선두 현대캐피탈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팀의 간판 허수봉을 필두로 레오 심펑까지 삼각편대를 앞세워 라이벌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압도하며 파죽의 16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주장 허수봉이 3명의 블로킹 벽을 뚫고 득점에 성공하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합니다. 토종 에이스 허수봉과 특급 외국인 선수 레오, 아시아 쿼터 중국인 공격수 심펑으로 이뤄진 현대캐피탈의 삼각편대는 경기 내내 막강한 기세를 뽐냈습니다.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세 선수는 모두 공격 성공률이 60%에 달하는 순도 높은 공격을 자랑하며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특히 심펑은 개인 한 경기 최다인 5개의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수비에서도 완벽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配合越来越好吧。赛前的那个准备会，做得也很充分，所以知道自己该怎么做。 공수 양면에서 삼성화재를 압도한 현대캐피탈은 3대0 완벽한 승리를 따내며 파죽의 16연승을 달렸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현대캐피탈은 이제 9년 전 자신들이 세운 남자 배구 최다인 18연승 기록에 도전합니다. 적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현대캐피탈. 단순한 독주를 넘어 역대 최강팀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전국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입춘을 기점으로는 날이 급변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를 조금씩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